저는 나노테크놀로지에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윤오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원래 토크노믹스 관련해갖고 발표를 해보려다가 그 웨비나에서 디파이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어가지고 디파이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디파이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을 주제로 좀 하이레벨 단에서 어떤 덱스나 랜딩에도 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용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선 디파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웹3 진입하는 것도 뭔가 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디파이를 접하고 이해한다? 이거는 굉장한 허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개괄하는 그 도식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어, 그림을 여러 개를 겹쳐놨는데 이게 한 그림당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구축된 디파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클레이튼에서 D2I 프로젝트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 제가 캡처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각각의 디파이 생태계가 각 네트워크에 구축되어 있고 각 네트워크의 자산들이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 네트워크에서 덱스라든지 랜딩이라든지 스테이킹 아니면 파생 아니면 뭐 리퀴드 스테이킹 드라이버티브 뭐 어그리게이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 네트워크 내에서 디파이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덱스랑 랜딩이고 덱스랑 랜딩이 가장 디파이에서 기본을 이루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덱스의 정의를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반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 덱스의 특징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 이게 기본 그 기존의 레거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구조라고 하면은 덱스는 그 구조 자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잘 짜여진 정교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능을 하고 덱스의 구성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유동성 풀, 그리고 이 덱스를 이용하는 트레이더와 투자자입니다. 어, 유동성 풀이나 유동성 공급자, 트레이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약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형태로 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이 개요 그림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덱스의 먼저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덱스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풀에서 이제 각각의 트레이더나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구축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에 필요한 토큰들을 수합을 통해서 토큰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유인을 덱스에서는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시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고 트레이더나 투자자들은 토큰 수합을 통해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덱스가 성장을 했던 큰 요인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 중앙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그 CX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CX에서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토큰들을 상장시키는 게 CX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 다른 알트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마땅한 채널들이 많이 없었어요. 특히나 과거에는 더 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덱스라는 프로토콜과 인프라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알트코인들도 덱스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덱스의 성장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X는 규제의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먹튀 문제도 좀 있었다 보니까 신뢰의 문제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덱스라고 신뢰의 영향 문제가 없냐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뭔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덱스에서 덱스의 성장 요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덱스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하이 레벨 단에서 메커니즘은 AMM, 오토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자동 시장 조성자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CPMM, CLAMM, CFMM이 그거예요. 어, AMM이 뭐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규칙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수합할 때의 가격 교환 비율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각각의 이제 수합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토큰을 수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MM, CLAMM, CFMM에 대해서는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막 자세하게 각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PMM은 XY는 K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토큰 개수의 곱이 일정한 상수를 유지하면서 교환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어, 처음에 이해를 되게 어렵게 했던 부분은 이 XY는 K에서 X와 Y가 가격 비율이 아니라 개수비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나중에 어, 좀 더 막 복잡한 메커니즘의 덱스를 이해를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개수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가격은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CPMM의 경우에는 오더북 기반 체결 방식 경우에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주문이 일치해야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CP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교환비가 많이 깨질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상황에서도 거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환비가 깨지더라도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CLAMM에 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자의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기도 해요. 어, CLAMM이라고 하면은 이제 CPMM의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공급자의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을 한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가격 범위 내로 유동성을 집중시켜서 CPMM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격 범위 내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어쨌든 덱스 내에서 메커니즘 상으로 교환이 될 때 특정 가격 범위에서 수합이 될 텐데 CPMM은 굳이 수합이 일어나지 않는 양극단의 가격 범위에서도 유동성이 잔존해 있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LAMM은 가격 범위를 좁혀가지고 유동성을 집중시켜서 CPMM의 그런 자본 비효율성을 해결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CFMM은 커브가 대표적인데 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CFMM에서의 F는 펑션인데, 이제 아까 CPMM 같은 경우에는 X와 Y는 K라는 일정 상수, P가 프로덕트거든요. 곱. 그래서 XY는 K라는 메커니즘을 따랐다고 하면은 CFMM에서는 이제 다양한 함수로서 가격 교환비가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커브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메커니즘인데, 커브가 활용 용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어, 스테이블, 그러니까 슬리피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이게 일정 수합 교환 비율 내에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스왑을 이용해서 커브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풀 내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코인들을 스왑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한 어떤 백된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담보 자산에 의해서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의 수합이 일어날 때 이제 가격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서 커브가 스테이블 수합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커브의 가장 큰 활용 용도가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는 풀에서의 수합 시에 슬리피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슬리피지, 그리고 프라이스 임팩트, 임퍼머넌트 러스라는 것들이 이제 덱스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말씀을 드려보면 슬피지와 프라이스 임팩트는 이제 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손해라고 할까요? 그리고 비영구적 손실은 풀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어, 투자자들이나 수합을 하는 사람,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제 어, 감수를 해야 하는 어떤 기회의 손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리피지는 수합 요청 시점의 예상 체결 수량과 실제 체결 수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른 이용자의 수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수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본인이 예상하는 그런 수합 교환비가 있었는데, 실제로 수합을 하고 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슬리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 수업을 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나 아니면 뭐 시장 변동 상황들에 의해서 체결 수량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슬리피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라이스 임팩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풀에서 이제 수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수합을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이제 가격 교환비가 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영구적 손실은 이제 토큰 페어에서 토큰의 가격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따른 손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풀에 이제 자산을 집어넣었을 때 유동성 공급자가 각각의 토큰의 가격이 변동하면은 어, 그 변동하는 토큰 가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비영구적 손실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자는 어느 정도의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어, 그게 이제 가격 변화가 야기한 두 에셋의 교환비가 변화가 커질수록 커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L은 두 자산이 동일 비율로 가격이 하락 상승한다면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풀의 가치가 있는데 그 풀의 가치와 풀에 넣지 않고 그 두 자산을 그냥 보유했을 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구적 손실을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어, 두 암호화폐의 가치가 예치하는 순간과 비슷해졌을 때 출금을 하는 경우에
IA를 최소화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가격 변동성을 좀 조절하면서 풀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도 IA를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연관성이 큰 두 토큰을 페어로 했을 때도 IA를 좀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토큰이 어떤 가격대로 변동할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어, 후순위 대처 방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랜딩 프로토콜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랜딩은 이제 웹3에서의 은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치와 대출을 주 기능으로 하는 베컨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치자는 자산을 예치해서 예치 수익을 이제 예치 이자 수익을 얻고, 대출자는 담보를 제공을 하면서 대출을 하고 이제 대출 이자를 지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토콜 단에서는 예대 마진을 수익으로 하고, 예치자는 예치 이자를 수익으로, 그리고 대출자는 본인이 원하는 토큰을 이제 대출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도 굵게 써져 있는 부분이 랜딩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 결정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요. 그 예치자, 대출자, 그리고 이 예치와 대출 간에 이제 어, 담보를 대출자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담보물과 그리고 대출한 대출 자산 간의 가격 이 비율에 따라서 청산을 적시에 발생을 시켜야 랜딩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악성 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결정 메커니즘, 예치자 대출자, 그리고 청산 메커니즘을 크게 랜딩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율 결정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담보를 제공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자가 담보물의 성격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산과 신용이 있는데, 웹3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예치와 대출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신용을 담보로서 제공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웹3 환경에서. 물론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프로토콜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류 랜딩 프로토콜로서 기능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그냥 편하게 자산을 담보로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에도 변동 금리가 있고 고정 금리가 있는데, 어, 가산 이제 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고정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랜딩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되게 불리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랜딩 프로토콜이 변동 금리를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베에서 되게 일부 풀에만 고정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그냥 변동 금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이제 예치 자산과 그리고 랜딩 프로토콜에 해당 풀에서 얼마나 대출이 됐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시오라고 해서 UR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여기에서는 예치자가 되겠죠. 풀의 유동성을 집어넣었을 때 대출 금액을 대출한 금액만큼이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시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R이 높아졌다는 것은 풀에 있는 금액 대비 대출량이 높아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 이제 기존 은행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예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물론 기존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자금 조달을 하는 난이도에 있어서 랜딩 프로토콜 웹3에서의 랜딩이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먼저 예치가 들어간 후에 풀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풀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풀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풀이 고갈이 돼버리면은 랜딩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출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풀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랜딩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UR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증가해서 대출량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러면 랜딩 프로토콜의 풀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여서 예치자는 예치할 만한 수요를 좀 발생시키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대출을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대출 수요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UR이 낮아지면 이제 또 반대로 작용을 하게 돼서 이자율을 좀 낮추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 활성화되고 예치가 좀 불활성화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랜딩 프로토콜은 이자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통 이 이자율이 이제 70%의 유아를 기준으로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담보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담보자산, 대출자가 제공한 담보자산의 가치가 좀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랜딩 프로토콜에서 악성 부채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UR 비율을 좀 낮춰서 한 50% 아니면 40%로 낮춰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치와 대출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치와 대출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유동성 공급을 해서 예치자들이 이자 수익을 어,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드 파밍이 동일한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레버리지 스테이킹을 위한 일드 베어링 토큰을 예치를 해서 스테이킹 자산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유동성 스테이킹이나 레버리지 스테이킹을 하려면은 이제 예치를 한 후에 이제 그 일드 베어링 토큰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스테이킹 하려고 하는 자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치자들이 일드 베어링 토큰을 예치한 다음에 네이티브 토큰을 대출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치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출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 아니면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할 때 각각의 포지션 구축에 필요한 자산들을 조금 네,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이제 대출을 하게 되고 아니면 아비트라지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덱스 간의 가격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CX에서 또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아비트라지를 하기 위한 대출 수요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랜딩이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뭐 예치 대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하면은 이제 악성 부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좀 안정적으로 프로토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이제 청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청산 메커니즘은 이제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담보대출 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대출자가 대출을 할 때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일정 리퀴데이션 스레졸드를 넘어서게 되면 담보물이 유동화되게 되거든요. 이게 어,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자가 대출한 대출 금액 대비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될 때, 그때 청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청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자가 대출한 대출 금액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때 청산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청산 구조는 담보물 옥션 방식이 있고 청산자 매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담보물 옥션 방식은 경매를 열어가지고 담보물을 경락시켜서 대출금을 청산시키는 방식이고 이 경우에 대출 그 담보물을 일부 좀 할인한 가격으로 경락을 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담보물을 매수하려는 그 매수자들을 유인시켜야 할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할인한 가격에 담보물을 경매를 열어서 판매하게 되고 청산자 매수 방식도 유사한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담보물이 아니라 먼저 청산자가 선착순으로 청산 함수를 호출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담보 자산을 가져가게 되는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야 청산자들이 유인이 되기 때문에 어,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을 하게 돼요. 청산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청산 메커니즘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 자산이든 담보물이든 그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가격 피드를 가져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잘못된 가격 피드를 가져오게 되면 담보물과 대출 금액의 잘못된 가치 평가로 인해서 어, 청산이 될 필요가 없는데 청산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그쵸 정확한 가격을 가져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담보물의 처분이 좀 일정한 가격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청산 그 리퀴데이션 트레졸드를 이제 넘어서서 청산이 발생을 한다고 할 때 청산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자산이 계속 매도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 담보물의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랜딩 프로토콜 입장에서도 좀 이제 회수해야 될 자산만큼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청산 메커니즘에 의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일정 가격 범위에서 청산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 요즘 들어서는 RWA가 활성화되면서 실물 자산을 담보물로 인정을 하는 프로토콜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담보물로서 가상자산을 어, 이렇게 취급하는 랜딩 프로토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괜찮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보물로 하게 된다면 청산 메커니즘에서 청산이 발생해야 될 그런 경우의 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담보물을 좀 다양화시켜서 랜딩 프로토콜들이 담보물을 관리하는데 조금 악상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좀 다양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파이 중에서도 이제 덱스와 랜딩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원래 토코노믹스 발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덱스와 랜딩에서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얹어지는지까지도 이해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하이레벨 단에서 덱스와 랜딩을 어, 구조를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